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에듀윌 간호조무사 실제동역 모의고사 제6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활력징후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호흡 측정은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환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환자 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은 설명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대상자가 호흡 측정을 인지하면 의식적으로 숨을 조절하게 되어서 실제보다 빠르거나 느려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대상자 모르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보통 맥박을 측정하는 척 하면서 흉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호흡수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혈압 측정 시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죠.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아야 되고요. 2번. 체온은 운동 직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체온뿐만 아니라 우리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은 안정 상태에서 측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3번. 혈압 측정 시 커프는 팔 둘레보다 40% 크기가 아니라 20% 요거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5번. 맥박은 항상 15초 측정 후 4를 곱해서 기록한다가 아니라요. 자, 맥박은 기본적으로 1분 측정이 원칙입니다. 1분 측정이 원칙인데 규칙적인 맥박을 가지고 있으면 30초 곱하기 2까지는 허용을 하나 15초 곱하기 4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이면 30초 이 허용돼요. 하지만 환자의 맥박이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1분 측정하셔야 됩니다. 72번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1번이죠.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했죠, 여러분. 자,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커프의 크기는 반대로 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프가 팔을 과도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혈류 제한이 커지므로 실제보다 높은 혈압이 측정된다라는 게 이제 원인인데 이제 원인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자, 우리 해설집에 보시면 측정 시의 오류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한번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요거를 다 원인 관계를 따져서 외우시기에는 너무 벅차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을. 자, 커프의 크기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넓을 경우는 혈압 측정이 어떻게 되겠죠?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반대 관계로 보통 간다고 보시면 돼요.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 혈압은 낮아집니다. 혈압 측정 전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경우 이거는 가장 정확한 검사 결과치를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 경우는 화살표 방향을 좀 제외하고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커프의 공기를 지나치게 빨리 뺀 경우에는 수축기는 낮고 이완기는 높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높고 낮고 좀 반대의 관계로 구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해설집에 보시면 커프 관련 오류, 팔 위치 관련 오류, 측정 자세 및 상황 관련 오류 세 종류로 나눠놨고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보시면 팔 위치 관련 오류 얘만 좀 볼게요.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팔 위치 관련 오류를 보시면 자, 우리 측정을 할 때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아야 된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런데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아요, 지금. 팔의 높이가 낮을 경우 혈압은 어때요? 높게 측정이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겠고,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는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 관계로 화살표가 간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좀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만의 팁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73번 볼게요. 직장 체온 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정답은 5번이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직장 체온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체온을 또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번에 심한 설사를 할 때는 자, 직장을 자극을 하게 되면 설사가 더욱더 심하게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극하지 않고요. 자, 심근경색에서 좀 주의를 해주세요. 심근경색, 심장의 혈관이 막힌 경우죠. 자, 이런 심근경색증 환자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자극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고 이 자극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 체온 절대적으로 금지 대상이 심근경색증 환자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금지가 됩니다. 항문 수술을 받은 자와 회음부 수술을 받은 자는 당연히 지금 항문 쪽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항문 주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 74번. 주관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복부 통증 호소가 되겠고요. 자, 주관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 본인만, 그러니까 환자 본인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본인만 느껴요. 자, 그래서 관찰이 아닌 주관적인 느낌, 관찰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거를 느껴줄 수가 없는 것들을 주관적 자료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통증들, 통증, 두통, 복통 이런 거는 다 환자만, 본인만 느낄 수 있겠죠? 어지러움, 속쓰림, 가려움, 또 뭐 식욕부진 이런 것들은 본인만, 개인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주관적 자료라고 하고, 자, 1번에 입술 청색증, 눈으로 보고 관찰 가능하죠? 피부의 발진도 눈으로 보고 관찰 가능합니다. 활력증후의 측정값 같은 경우는 눈으로 수치가 딱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기침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객관적 자료.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얘기 드릴게요. 피검사 결과, 피검사 수치, 피검사 수치 결과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당연히 주관적인 게 되겠죠. 죄송해요. 당연히 객관적인 게 되겠죠. 왜냐? 수치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자료는 본인만 느끼는 것, 객관적 자료는 누구나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체중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체중계로 측정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번. 식사 후 아무 때나가 아니라 보통 식전, 아침에 측정을 합니다. 2번. 측정 전 저울 바늘이 5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0에. 자, 3번. 매일 다른 체중계? 아니죠.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체중계로 측정하셔야 조건이 같아요. 5번. 환자가 부종이 있는 경우 체중 측정을 생략한다? 아니죠. 부종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체중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6번. 고압증기 멸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날이 있는 기구는 끝을 꺼즈로 싸서 멸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 같은 거 있죠?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거운 열기라든지 뜨거운 증기에 닿게 되면 날이 무뎌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을 거즈로 싸서 멸균을 합니다. 칼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1번에 보시면 뚜껑이 있는 기구는 꽉 닫아 증기 유입을 막는다가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증기가 유입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죠. 2번, 소독포에 핀을 꽂아 고정시킨 후 멸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핀을 꽂으시면 안 돼요. 자, 핀을 꽂게 되면 증기 침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멸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번, 멸균 표시지는 멸균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색? 검정색. 자, 그 다음에 5번, 기구는 차곡차곡 촘촘히 쌓는 게 아니라 좀 느슨하게 헐겁게 배치해서 중간중간에 증기가 골고루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7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격리의 종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합니다. 자, 대상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환자의 저항력이라고 하면은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이 환자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백혈병 환자 면역 낮아요. 항암제 투여 환자 면역이 낮습니다. 신장인식 환자도 면역이 낮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대상자, 백혈병 환자, 항암제 환자, 신장 이식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격리는 무슨 격리? 보호격리, 역격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1번의 음압격리 볼게요. 자, 얘는 어떤 경우에 하죠, 여러분?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서. 공기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결핵이나 홍역이나 수두처럼 공기로 전파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차단하는 병실, 음압격리 병실에다가 우리가 홍역, 대표적으로 수두, 그 다음에 결핵 이런 환자들을 격리를 시키는 걸 음압격리라고 이야기하죠. 공기 전파 막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병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촉격리 같은 경우에는 접촉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 뭐 MRSA나 VRE 같은 경우 뭐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들은 접촉으로 해서 전파되는 것들도 접촉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접촉 격리를 하고요. 공기 격리가 음악 격리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 격리, 표준 격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감염 수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 수칙을 표준격리, 일반격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78번.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튈 가능성이 있는 시술 시 당연히 보안경을 써서 보호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1번. 장갑은 매 환자마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매 환자마다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청결구역에 가운을 벗어둘 때는 외면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깥으로 보이게 또는 외면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외면이라고 하는 거는 오염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걸어주셔야 되겠죠. 왜냐? 청결구역에는 청결의 것들만 오염되지 않은 것들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스크의 겉면은 만져도 무방하다. 마스크의 겉면은 오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되겠죠. 5번.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도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손에 묻었어요. 그럼 손소독제가 아니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15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되겠습니다. 79번 혈당 측정 검사 BS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체열 시 손가락 끝에 측면 부위를 천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측면을 천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경이 덜 분포돼 있어요. 신경이 적어서 우리가 천자를 할 때 환자에게 통증이 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더 잘 채취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손가락 보이시죠? 우리가 보통 천자를 할 때 이 한 가운데를 천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운데는 신경도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통증이 더 하고요. 자, 측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손가락, 여기 측면, 이쪽, 사이드, 양 사이드 주변을 천자를 해주시는 게 환자분들의 통증도 덜하고 혈액도 훨씬 더 잘 채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혈액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천자 부위를 강하게 쥐어짠다.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쥐어짜게 되면 조직액이 섞이게 돼서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손을 세게 비비거나 차갑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환을 돕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차갑게 한다는 안 되죠. 자, 순환이 증진되게 해서 손이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 자, 3번. 소독 후 알코올이 남아있어도 곧바로 천자한다. 알코올이 혈액과 섞이게 되면 오차, 검사 결과치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천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5번 손가락에서 체열이 어려울 경우 발가락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요.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죠?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발의 순환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발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당뇨 환자입니다. 특히 발의 상처. 그래서 발의 상처를 내는 이 천자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손가락이 체열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바닥, 팔, 허벅지, 종아리에서 천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가락 천자 절대 안 돼요. 우리 당뇨 환자 발은 아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잠재성 출혈 검사, 자멸 반응 검사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검체 운반이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잠재성 출혈 검사, 자멸 반응 검사는 우리 대변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변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검체들은 대변, 소변, 그다음에 혈액, 객담 등등등 모든 검체들은요. 운반을 할 때 어떻게 하셨냐? 즉시 운반이라 했어요. 즉시 운반인데 부득이한 상황에 즉시 운반을 하지 못해요. 검사실로 즉시 운반을 해야 되지 못할 상황에는 각자 또 보관 방법이 달랐는데 대변 보관 같은 경우에는 자, 변질될 가능성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만약에 대변 검사에 아메바 검사가 있게 되면 대변 검사를 하는데 아메바 검사를 포함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검체 운반이 지연됐을 경우 실온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얘만 좀 특이적으로 실온 보관이에요. 자, 1번. 검사 전날에 철분제를 충분히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철분제 복용을 좀 제한을 합니다. 2번 붉은 야채나 육류 또한 검사 당일에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3일 전부터 3일 전부터 검사에 영향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고요. 3번 검체는 소변이나 생리혈이 섞여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위장간 외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장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성 출혈, 자멸 반응 검사는 위장간의 미세한,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미세한 출혈, 그래서 위암, 대장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고, 자, 우리 국가암 검진 아시죠? 국가암 검진에서 자, 대장 검진을 할 때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검사가 뭐예요? 자멸 반응 검사예요. 우선순위로 자멸 반응 검사해서 여기서 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멸에서 양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혈액이 섞여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대장 내시경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정맥 신호 조영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소변을 보지 않고 방광을 채운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자, 우리 정맥 신호 조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조영제를 정맥에 주입하여서 신장, 신우, 요관, 방광 등의 구조 기능을 방사선으로 관찰하는 검사인데 이때 방광을 채우고 보게 되면 신장, 신우, 요관, 방광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을 채우고 검사한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1번에 보시면 조영제를 근육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맥주사입니다. 정맥주사 IV로 투여하고요. 2번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영술, 조영제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금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관장할 필요가 없는 검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장을 진행을 해요. 자, 관장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장을 깨끗이 비워서 영상의 선명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5번 검사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가 아니라 검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조영제가 배출이 촉진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전 준비, 금식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고요. 아침에 관장 실시합니다. 관장을 실시하는 이유는 장을 깨끗이 비워주면 영상의 선명도가 향상,
장은 비우고 방광은 채운다. 검사 후에 주의사항. 조영제는 몸에서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영제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준다. 자,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앞니의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수직으로 세우고 잇몸과 치아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1번. 칫솔은 강한 힘으로 눌러 닦아야 치석이 제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한 힘으로 눌러 닦게 되면 잇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되겠고요. 2번. 어금니 안쪽을 닦고 앞니 바깥쪽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강을 닦아주실 때는 바깥쪽을 먼저 닦고요. 바깥쪽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안쪽을 닦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앞니 바깥쪽은 생략해도 된다.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되시면 안 되겠죠. 자, 4번. 칫솔질 후 치실 사용이 권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실을 먼저 사용해 주셔야 돼요. 치실을 먼저 사용 후에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하게 되면 치아 사이의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칫솔질의 효과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5번. 칫솔질은 하루에 취침 전 한 번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하루에 3번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잇몸이 상했을 때 우리가 구강 간호 방법 요것만 좀 보고 갈게요. 잇몸이 상했을 때는 면봉에 무엇을 묻혀서 붕산수. 정말 약한 소독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붕산수를 적셔서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어떤 거? 붕산수예요. 구강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소독제, 붕상수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83번 사지, 팔, 다리를 닦을 때 간호보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어디서?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지를 간호할 때, 손발 사지를 간호할 때는 정맥혈의 정체를 막고 뭐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말초는 끝, 끝에서 중심 또는 아래에서 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손끝에서 겨드랑이,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순환을 증진시키는데 이걸 조금 더 멋진 말로 정맥 활류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저 못 그려요.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심장이 있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우리가 닦아주게 되면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순환이 증진되겠죠? 자,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증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액 순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멋진 말로는 정맥 활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 말초에서 중심, 손끝에서 겨드랑이,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아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84번 회음부 간호 보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요도, 질, 항문수소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요도, 질, 항문 순서가 됩니다. 자, 우리 항문을 가장 마지막에 닦아줘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닦은 걸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 방향. 자, 그래서 우리가 항문 같은 경우는 가장 오염된 부위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닦아줍니다. 그래서 닦는 순서에서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이 된 부위, 깨끗한 부위, 오염이 된 부위 또는 깨끗한 부위를 먼저 닦고 더러운 부위를 닦는다. 깨더의 원칙 이런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부위. 그래서 항문이 제일 오염되고 더러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에 보시면 회음부는 항문에서 치골 방향이 아니라 항문이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치골에서 항문 방향. 그래서 이걸 방향을 물어볼 때 치골에서
항문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2번. 닦을 때마다 같은 면의 꺼즈나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면의 꺼즈 절대 같은 면, 같은 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위를 닦을 때마다 새로운 면의 꺼즈라든지 새로운 면의 수건, 새로운 솜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3번 소음순의 음수는 소음순에서 대음순 방향으로 벌려 닦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음순 먼저 닦고 소음순입니다. 대음순, 소음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게 이제 소음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대음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음부를 닦아줄 때는 대음순, 그 다음에 소음순, 위에서 아래 방향, 요, 질, 항 방향으로 우리가 닦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5번.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은 포피를 씻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포피를 어떻게 해요? 젖혀서 안쪽까지 잘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음부는 오염 정도가 적은 부위에서 그러니까 깨끗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이 많은 더러운 그러니까 항문 더러운 부위 순서로 요도, 질, 항문으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표현이 위에서 아래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치골에서 항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요도에서 항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도에서 항문 방향이다. 그래서 치, 항, 요, 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것으로 적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다양한 표현들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리가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딱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음부를 간호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것, 치항, 요항 이렇게 기억하시고 항문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닦는다. 요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게 남성의 회음부를 닦는 순서도 잘 나오죠. 남성은 기두, 얘도 위에서 아래요. 기두, 음경, 치골, 마지막이 뭐예요? 항문. 항상 마지막이 항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85번. 비위관을 통해 영양액을 주입한 후 미온수를 주입을 해줘요. 추가 주입해주는 목적. 우리 비위관 전, 후 반드시 미온수를 주입을 해줍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답은 4번이죠. 위관 내의 잔여물을 제거하여 막힘,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입하기 전, 그 다음에 주입한 후 미온수 주입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6번 비위관을 통한 위관 영양시 간호 보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물을 흡인을 해보죠. 흡인을 하고 100ml 이상이면 버린 후 보고하는 게 아니라 100ml 이상이면 지금 소화 흡수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얘네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안 되고 다시 주입을 하고 나서 밀어놓고 보고한다. 요게 되셔야 되겠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험은 왜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물어봐요. 왜 100ml 이상이 나오면 버리지 않고 다시 넣어줍니까? 라는 걸 또 물어보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 버려버리면 안 되겠죠? 전해질 불균형 또는 영양소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그 사람 가지고 있었던 영양소니까 다시 다 줘줘야 되겠죠. 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대 머리를 45도 이상 올린다. 그렇죠. 머리를 올린 상태에서 비위관 영양 시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약간 높거나 실온 상태로 천천히 주입. 맞죠? 실온 상태 천천히 주입. 4번. 주입하는 동안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 우리가 사람 몸에 어떤 것들을 주입을 할 때 주사, 관장에
비위관 영양 뭔가를 주입을 하죠. 밖에서 안으로 주입을 할 때는 절대 공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5번 주입 중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을 즉시 중단을 해주시고 환자 상태 관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7번 볼게요. 관장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관장통을 항문보다 40에서 60 높이의 위치를 시켜서 중력에 의해 관장액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40에서 60이 가장 적당한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너무 더 높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돼서 환자가 복통, 불편감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60. 자, 1번 보기 체위를 유지한다. 자, 우리 관장시 체위 정말 잘 나오죠? 심즈 체위인데 좌심즈. 왜 좌심즈 해줘요? 라고 물어보면 해부학상 관장액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2번 관장액의 온도는 30도 이하, 우리 체온. 자, 30도 이하는 너무 낮거든요. 사람의 기초 체온은 36도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40도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40도 이상. 자, 그다음에 3번. 직장관에 공기를 채운 후 주입한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은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갈 때 공기가 주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수액을 주입할 때도 공기 주입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위관 영양할 때도 공기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직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절대 주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입하기 전, 주입이 다 끝난 후 공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5번. 용액 주입 시 즉시 배변하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즉시 배변이 아니라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참았다가 배변을 하고 정체관장 있죠, 여러분. 정체관장은 얼마나 참으라죠? 1시간을 참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88번. 단순 도뇨의 목적으로 옳은 것. 단순하게 소변줄을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변줄을 넣었다가 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잔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뇨관을 단순하게 넣었다가 빼요. 잔뇨량 측정되면 바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 도뇨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삽입 후 삽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제거하죠. 바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기서 잔뇨량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잔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변을 본 후 즉시 단순 도뇨를 실시하여 측정을 합니다. 소변 본 후에 측정해요. 소변을 본 후 방광에 얼마나 소변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게 잔뇨량 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연 배뇨 후 잔뇨량이 60ml 이상이면 우리가 요 정체와 감염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잔뇨량 측정 어떻게 한다? 단순 도뇨로 하면서 소변을 본 후에 측정을 하고 잔뇨량이 60ml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이런 키포인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1번.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한다. 장기간 요실금 관리를 위해 수술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수술 중 요 배출을 위해 정확한 시간당이라고 하면은 뭐 24시간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당 배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되겠죠, 여러분? 단순 도뇨가 아닌 정체, 유치, 도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 유치 도뇨는 삽입을 좀 오래 장기로 삽입을 해놓는 걸 유치 정체 도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체 유치 도뇨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은 시험이 CBT로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정체 유치 도뇨는 장기간 소변줄을 쉽게 말하면 소변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소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당연히 뭣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변이 배액될 수 있는 소변 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정답을 찾아보시면 정체 유치 도뇨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은 3번 소변 배액 주머니.
장기적으로 소변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변이 나오는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게 정체 유치 도뇨감리입니다. 그래서 폴리카테터라고 이야기해요. 폴리카테터, 줄여서 폴리캐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캐스와 항상 짝꿍으로 같이 다녀야 되는 게 뭐다? 폴리백. 소변백이라고 이야기해요. 폴리백. 소변 주머니. 얘네들은 항상 세트 짝꿍이에요. 커플이에요. 짝꿍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 배 주머니가 정체 유치 도뇨관 삽입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정체 유치 도뇨관에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증류수와 그 다음에 10cc 주사기. 요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 증류수와 10cc 주사기가 필요하느냐? 얘는 장기가 소변줄을 정체해 놓잖아요. 방광에. 그래서 방광이 요렇게 있으면 소변줄이 들어가요. 자,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소변줄을 그대로 놔두면 얘가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지 않게 뭘 부풀리죠? 이렇게. 풍선을 부풀린단 말 들어보셨죠? 풍선. 풍선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풍선을 부풀리는 증류수와 이 증류수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10cc 주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풍선, 여기서 풍선이 부풀려지거든요. 이렇게 부풀려져요. 이거를 부풀리는 게 주사와 증류수입니다. 그래서 요 부풀려져서 방광에 고정이 될 수 있는, 제가 표현하기로는 잠금 장치다라고 했어요. 방광에서 빠지지 않게 잠금 장치를 해주는 역할이 풍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풍선 때문에 증류수와 10cc 주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폴리카테터, 정치 유치 도뇨관이라고 하고요. 임상에서는 폴리카테터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폴리카테터랑 항상 폴리백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수 10cc 주사기 정도는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보이시는 단순 도뇨관은 단순하게 넣었다 빼는 도뇨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겼어요. 단순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렐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렐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지용성 윤활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 수용성. 자, 그다음 일반 장갑 사용하진 않아요. 자, 정체 도뇨관도 정체 유치, 그다음에 단순 도뇨관도 멸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멸균 장갑을 사용하시죠. 멸균 장갑. 자, 그다음에 75% 알코올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 절대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뇨관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보릭 같은 것들, 예, 요런 것들을 사용하겠죠. 정말 순한 소독제. 자, 그 다음에 90번을 보시게 되면 요추천자 환자의 체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검사 후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드시 눕는다. 무슨 체위? 앙, 와, 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추천자는 여기 척추에서 우리가 천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검사 중에는 새우등 자세입니다. 검사 시는 새우등 자세. 자, 이렇게 구부려져 있고 척추가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제 3번, 4번 요추 사이 간격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 무릎을 턱 쪽으로 당기고 등을 굽히는 무슨 자세? 새우등 자세를 합니다. 자, 요추 잘 물어봐요. 몇 번 요추에다가 바늘을 삽입하느냐? 3번과 4번 요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룸바 3, 룸바 4. 룸바라고 해요. 요추를. 그래서 L3, L4 요 사이에다가 바늘을 삽입해서 천자를 하기 때문에 3, 4 사이에다가 끼워 넣고요. 이 사이가 잘 벌어지게 하는 자세가 무슨 자세다? 새우등 자세다. 자, 그 다음에 검사 후에는 등을 반듯하게 대고 눕는 앙와이를 시행을 하는데요. 자, 앙와이를 해주는 이유도 잘 물어봅니다. 내척수액 유출로. 지금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사이로 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내척수액이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척수액 유출로 인한 두통 예방을 위해 어떻게?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누워서 휴식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중에는 새우등 자세. 왜냐?
척추와 척추 사이가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3번, 4번. 자, 그 다음에 검사 후에는 앙화의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91번. 체위 변경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순환 감소. 자, 체위를 변경해주면 순환은 당연히 증진. 무슨 순환? 혈액순환이 증진이 되겠죠. 자, 체위 변경은 욕창도 예방하고 강직도 예방합니다. 자, 강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근육이 굳어서 뻣뻣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것만으로 해도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어서 뻣뻣해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근위축을 예방을 합니다. 자, 위축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가늘어지고 힘이 빠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간 여러분 침상에 누워 있으신 분들 보면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근육이 가늘어져 있는 건 살이 빠는 게 아니라 뭐가 빠는 거?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위축돼서 다리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주면 운동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위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9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환자에게 등 척성 운동을 교육하고자 할 때 간호조무사의 설명 중 옳은 것. 자, 우리 등 척성 하는 거는 운동하는 척하는 운동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관절을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운동하는 거? 근육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을 등척성. 그래서 대표적인 등척성 운동, 케겔 운동. 그래서 내가 케겔 운동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해요. 운동하는 척하는 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뭘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허벅지에 힘을 주되 다리는 움직이지 마세요. 허벅지의 근육에 힘을 줬다가 뺐다, 줬다가 뺐다. 그쵸? 회음부에 근육에 힘을 줬다가 뺐다, 줬다가 뺐다.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등척성 운동이다. 자, 그래서 등척성 운동하면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운동하는 척하는 운동.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겔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리를 들렀다가 올랐다가 하면은 관절 움직여요. 그쵸? 고관절이 움직이죠? 2번 무릎을 폈다가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하면 어떻게죠? 무릎 관절이 움직입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꾹 누르듯이 구부리세요. 구부리는 것 자체가 관절 운동이죠. 발목을 돌리면 발목에 대한 관절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움직이는 운동은 등장성 운동.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등장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답이 되는 등척성 운동은 뭐다? 운동하는 척하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을 줬다가 빼는 운동이다. 자, 93번. 70세 박 씨는 뇌졸중 이후 오른쪽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어서 보행기를 사용하고 걷고 있습니다. 자, 보행기의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약한 쪽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그러면 오른쪽 다리의 근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박노인은 약한 쪽 다리, 오른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고 이 보행기가 약한 쪽 다리를 보조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건강한 다리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는 자, 약한 다리, 그러니까 마비된 다리, 근력이 빠진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 다리다. 이 약한 다리, 보행기가 약한 다리를 보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뭐가 나가요? 보행기, 그 다음에 한쪽 발, 다른 발. 그래서 오른발, 왼발 순서 상관없어요. 왜냐? 양쪽 다리가 다 모두 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뭐다? 보행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기를 잡을 때 팔꿈치의 각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30도로 구부리도록 하고 보행기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에 맞추고 보조자의 위치, 간호조무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 문제로도 잘 나와요. 환자의 불편한 쪽 뒤. 그래서 그냥 뒤에 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서서 보행 벨트를 잡고 걷는다. 94번.
보호대를 위한 매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침대에 보호대를 고정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풀리는 고리매듭. 고리매듭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쉽게 풀리는 고리매듭. 그래서 고리매듭은 침대에 보호대를 고정할 때 사용을 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풀립니다. 자, 1번. 단단히 조여서 쉽게 풀리지 않게 묶는다? 단단히 조여져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쉽게 풀리지 않으면 안 돼요. 풀을 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풀려야 될 때는 쉽게 풀려야 됩니다. 자, 2번. 대상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묶는 것이 안전하다?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묶으셔야 되겠고요. 3번. 클로브 히치 매듭은 두 끈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브 히치 매듭이라고 나오면 보통 팔자라고 나올 거예요. 팔자 모양. 팔자 모양이 키워드고요. 지금 두 끈을 서로 연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통 정방형 매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정방형 매듭은 손목, 발목 보호대를 사용한다. 자, 손목, 발목 보호대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클로브 히치 매듭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매듭의 종류 두 가지 더 보고 갈게요. 클로브 히치 매듭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첫 번째 그림에 보이시는 게 클로브 히치의 첫 번째 모양인데 손목, 발목 보호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만듭니다. 손목, 발목 보호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팔자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서 손목, 발목 보호대를 사용을 하겠고, 자, 정방형 매듭은 무슨 모양? U자 모양. U자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끈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브 히치 매듭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최근 시험에 요 정방형 매듭이 시험에 나왔고, 지금 저는 책의 일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이 정방형 매듭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순서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리 매듭도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익혀 두시고 클로브 히치 매듭은 팔자, 정방형은 U자, 고리 매듭은 보호대 고정 이런 키워드들 정리해 주세요. 95번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왼쪽 편마비 환자를 간호조무사 1인이 부축하여 이동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호조무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는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건강한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쪽에. 건강한 쪽에 서서 사람 지팡이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지팡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편마비 환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걸을 때 지팡이를 건강 쪽에 잡고 걷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간호조무사, 보조자가 지팡이의 역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 건강 쪽에 서야 된다. 자, 이 사람 지금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 쪽에 쓰려면 오른쪽에 위치한 간호조무사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자,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쓴 사람은 1번과 2번밖에 없네요. 3, 4, 5는 조무사가 지금 왼쪽에 서 있기 때문에 걸러내시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간호조무사가 섰는데 이제 환자를 부축을 할 때 환자 손을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고 부축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이 손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이 환자가 반신마비가 아니라 일반 손상 환자. 일반 손상 환자요. 일반 손상 환자. 일반 손상 환자를 부축을 할 때는 간호조무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팔을 간호조무사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 손목을 잡고 이동을 한다. 어깨에 걸쳤고 손목을 잡았어요. 이건 뭐예요? 일반 손상 환자. 일반 손상 환자를 우리가 부축해서 가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반신마비 환자가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을 하잖아요. 자, 지팡이는 어느 손에 집어요? 건강한 손에 집기 때문에 이때 간호조무사는 어디 쪽에 서시면 되겠죠? 불건강한 쪽, 불편한 쪽에 서주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팡이를 사용해서 환자 스스로 이동 시에는 간호조무사 보조자는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보조해 줍니다. 왜냐? 환자가 지금 건강한 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그 지팡이 쪽에 쓰게 되면 오히려 지팡이 보행을 방해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때는 어떻게? 지팡이 반대편, 그러니까 불편한 쪽에 서서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편마비 환자 간호할 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인간 지팡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 지팡이, 환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된다. 아시겠죠? 요걸 기억해 주시고, 자, 반신마비가 아닌 일반 손상 환자, 일반 손상 환자를 부축을 할 때는 간호조무사 어디에서요? 건강한 쪽에 씁니다. 건강한 쪽에 쓰는 대신 환자의 팔을 잡는 모습이 좀 달라지죠. 조무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요 잡아진 차이점, 요 차이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중 리듬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듬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 손을 떼고 물러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겠죠? 심정지 대상자의 심전도를 분석할 때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몸에서 손을 떼고 환자의 리듬이, 심장 리듬이 잘 분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 주셔야 되겠죠. 자, 1번 그림은 뭐예요? 전원을 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할 때, 제세동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먼저 전원을 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극 패드, 2번처럼 전극 패드를 부착을 하는데 전극 패드 부착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환자가 있으면 전극 패드 부착 어떻게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 모양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 자, 라이트 레프트. 여기는 오른쪽 쇄골 오쇄.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겨드랑이 선 아래 왼겨. 예, 왼겨. 왼쪽 겨드랑이 선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 환자 몸에서 손을 떼야 제대로 된 리듬이 분석이 될 수 있겠고, 자, 리듬 분석하고 나면 4번 정기적 충격을 줍니다. 자, 이때는 제세동 버튼 누르기.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는데 이때 전기 충격이 환자에게만 가야 돼요. 그래서 자, 구조하는 구조자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러날 수 있도록 제세동 버튼 누를 때 주변에 아무도 접촉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떨어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은 뭐예요? 자, 이렇게 제세동 하고 나서 즉시 우리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가슴 압박 30에 인공호흡 2번 성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7번 억제대 사용 중인 환자의 관찰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의 변화. 자, 이 활력 징후의 변화 맞다고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자,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긴 해요. 활력 징후가. 하지만 억제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찰 항목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는 활력 징후가 맞지만 지금 여기서 억제대 사용 중인 환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억제대 사용 중인 환자 같은 경우는 순환 여부에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 착용 부위의 피부 상태 관찰합니다. 피부가 창백한지, 피부의 순환은 잘 되고 있는지, 사지는 따뜻한지 이런 것들. 자, 사지의 창백함이나 차가움 여부 확인하셔야 되겠죠? 왜냐? 이게 순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저림, 감각 저하, 말초 순환 이상. 그 다음에 4번 억제대 착용 부위의 맥박 유부.
맥박도 우리가 순환을 나타내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사항은 순환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활력증후도 맞긴 하지만 현재 맥락에서는 활력증후는 우리가 억제대 사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찰 항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회음 절개수를 받은 산모가 가열 등 열램프를 적용할 때 간호 방법입니다. 자, 이거 건조한 열이죠. 건조열을 적용을 할 때의 방법은 정답은 3번이죠. 치료 시간은 20분 이내가 적당하고요. 1번 피부를 습하게 유지하면 효과가 크다. 지금 건조열을 적용하기 때문에 습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0에서 60와트 사용 시 램프는 피부에서 40 이상 40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와트수에 따라서 거리수가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치료 부위에 붉은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바르고 다시 시행한다. 안 되죠. 발적이 있게 되면 자, 치료를 중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화상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5번 열램프 적용 후에는 피부 상태를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램프를 사용할 땐 화상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상태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야, 우리가 열램프를 할 때 체위는 배횡 Y를 합니다. 배횡 Y 어떻게 되죠? 이렇게 환자가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회음부가 잘 보이게 하는 자세가 배횡 I. 복부 검진을 할 때도 이 자세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조절은 와트수에 따라서 거리 조절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30와트면 30cm, 40에서 60와트면 45에서 60cm 거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램프를 적용할 때는 5분마다 불편감, 화상, 피부 변화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램프는 이렇게 환자가 배행 Y로 누워 있으면 좀 가깝게 그리기는 했는데 열램프를 이렇게 적용해서 회음부를 이렇게 쬐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환이 증진돼서 회음부의 상처의 촉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영양분과 산소가 회음부로 잘 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영양소 높아지고 산소가 높아지면 상처 치유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자, 99번 보도록 할게요. 냉의 효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세포 대사를 감소시킨다. 자, 우리 대사라고 하는 거는요. 보일러가 잘 도냐 안 도냐 요걸 보시면 돼요. 냉의 효과. 그러면 보일러가 잘 도지 않는 상태.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가 전반적으로 다운된다. 자, 1번 혈관을 확장, 유도하여 혈류를 증가시키는 거는 온의 효과죠. 반대로 냉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순환을 감소시킵니다. 자,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온의 효과예요.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에 투과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신경 전도율을 증가시켜 통증을 줄이는 거. 얘도 온의 효과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온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과 온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해설집을 보고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100번. 환자의 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의사의 동의 없이 퇴원 시 적절한 각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우리가 퇴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퇴원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의사 동의 없이 퇴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각서 또는 이걸 동의서 또는 자의 퇴원서 자의로 스스로 나는 원해서 퇴원을 한다. 그래서 이때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나중에 문제 발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퇴원 후 추후 방문 일자는 원무과에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퇴원 교육을 할 때 알려주셔야 되겠죠?
2번 퇴원 후 원할 때 외래를 방문하라고 한다. 원할 때 네 마음대로 오세요라는 얘기인데 마음대로 가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정해진 약속된 날짜와 시간을 안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병실 정리 후 다음 환자가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가 아니라 병실을 정리하고 소독 후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5번. 소지품 반환 시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자, 서명을 받아주셔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01번.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죠. 비위관으로 주입된 유동식도 섭취량에 포함해서 1g을 1cc로 환산해서 기록을 합니다. 어찌됐든 비위관으로 주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섭취량이 됩니다. 자, 1번. 복막 투석의 주입은 경구 섭취량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복막 주입에 복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경구 섭취량으로 기록을 합니다. 2번. 가글액은 배설량으로 기록한다. 가글액을 삼켜가지고 먹었던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글액은 배설량으로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정상호흡으로 인한 수분 소실은 배설량에 포함된다? 안 됩니다. 정상호흡은 카운트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측정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같은 경우는 과도 호흡, 과한 호흡 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때는 배설량으로 포함을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일반 이런 호흡들은 배설량에 포함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섭취한 얼음의 전체량을 수분량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얼음은 전체의 2분의 1만 수량으로 환산한다는 거. 절반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땀, 발한. 일반적인 흘림 발한 같은 경우에는 땀은 우리가 배설량으로 측정한다, 측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땀, 일반적인 발한은 배설량으로 측정하지 않는데 뭐 과한, 심한, 환희를 흠뻑 적신, 침상이 흠뻑 젖었다라는 표현을 한 땀 발한은 배설량에 포함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102번. 기관절개의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기관절개 뇌관은 과산화수소에 담가 하루 동안 보관하며 다시 삽입한다. 잘못됐죠? 과산화수소에 담궈주는 건 맞지만 하루 동안 담그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에서 빼서 바로 다시 삽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빼서 이제 과산화수소에 있는 관을 다시 그대로 삽입을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느냐? 자, 우리 기관절개라고 하는 거는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목으로 숨을 쉬면서 이 목 안에 목을 절개해서 기관에다가 관을 지금 삽입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안에 이제 뇌관은 끈끈한 분비물, 뇌관은 끈끈한 분비물이나 딱지가 자주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끈끈한 분비물이나 딱지가 앉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매일 뇌관을 뽑아서 자주 세척하고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끈끈한 딱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과산화수소에 몇 분간 담가두게 되면 끈끈한 분비물 딱지가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솔로 안팎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 솔을 이용해서 안팎을 깨끗이 씻어준다. 우리 빨대 있죠? 집에서 사용하는 빨대를 세척을 하실 때 솔로 빨대 안쪽과 겉면을 세척을 해주듯이 요 내관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솔로 안팎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뭘 해주셔야 되겠죠? 소독 또는 멸균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자비소독, 고압 증기 멸균 또는 이온가스 멸균을 한 후에 삽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산화수소에 담갔다가 바로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과산화수소, 두 번째는 흐르는 물 솔로 닦은 후
마지막에 소독, 멸균 후에 재삽입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1번, 기관 내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흡입을 실행한다. 그래서 기관 흡입, 우리 흔히 말하는 석션 있죠? 석션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석션 관을 집어넣어서 석션을 하고요. 2번,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절개 부위는 매일 무균적 드레싱을 해주셔야 돼요. 무균적 관리입니다. 자, 4번, 외관이 빠졌을 경우 멸균 겸자로 기관절개 부위를 벌려 공기 유통을 유지한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관이 빠져버렸을 경우, 뭐 외관도 맞고요. 그냥 기관절개관이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건 응급 상황이거든요. 우리 간호조무사는 멸균된 겸자를 사용해야 돼요. 멸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멸균 겸자로 기관절개 부위를 벌려서 의사가 올 때까지 공기 유통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실내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여 기관 점막의 건조를 방지한다. 우리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 이 목으로 숨을 쉬게 되면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막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욕창 예방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욕창 초기 1단계에서는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자, 욕창 초기 1단계라고 하면 피부가 붉어져 있는 상태예요. 발적이 있는 상태는 지금 조심하여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붉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마찰이라는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 껍질이 홀라당 벗겨질 수가 있어요. 자, 1번. 피부를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2시간마다 자세 변경, 그 다음에 지속적인 압력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침상의 주름과 습기는 마찰과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거해서 침상에 우리 침상부는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자, 단백질, 비타민C, 수분 섭취 등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서 우리 욕창의 완화, 욕창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욕창의 단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단계. 욕창의 1단계는 표피 손상은 없어요. 그래서 피부는 정상인데 그 주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붉은색으로 발적이 돼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적으로 마사지라든지 마찰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피부적인 면에 손상은 없는데 피부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발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자, 2단계에서부터는 표피, 피부 껍데기, 그 다음에 그 밑에인 진피까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2단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수포가 발생해요. 수포가 발생을 하고, 자, 3단계는 어디까지? 피하 조직까지 침범이 돼서 피하 지방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피하 지방, 피하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4단계는 피하 지방 밑에 근육 있죠? 근육, 뼈, 인대까지 전층 손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층은 표피, 진피, 피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1단계에서는 표진피에 아무 손상이 없어요. 그냥 빨개져 있는 상태, 붉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때는 마사지만 피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1단계죠. 자,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표피, 진피까지 손상이 되면서 뭐가 생긴다? 수포.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돼요? 표진피 모두 다 침범을 하죠. 피하 조직까지. 그러면서 피하 조직까지 생기면 3단계. 그 다음에 이 피하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뭐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층에 대한 손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근육이랑 뼈가 보이면 4단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1단계는 발적, 2단계는 수포, 3단계는 피하지방, 4단계는 근육뼈. 요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수수로 사용하는 광화 폐활량계 흡입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고시에 아직 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후 사용하는 흡입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강화한다. 폐를 강화 폐활량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기폐나 폐렴과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입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세는 앙와의 자세가 아니라 자,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위. 우리 보통 이 자세를 파울러 체위라고 하죠. 반자위 또는 자위로 앉아주시면 쪼그라들었던 폐가 확장이 되면서 숨쉬기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흡입기, 광화 폐활량계 하기가 좋은 자세다. 자, 그 다음에 2번 흉식 호흡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데 횡격막 호흡 자, 횡격막 호흡을 한다라는 건 복식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식 호흡. 그래서 우리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폐 밑에 보면 요 횡격막이 있거든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폐를 확장하고 폐를 수축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복식 호흡,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호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루에 한 번만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주로 시행을 해주시는데 1시간에 10회. 자, 1시간에 10회씩.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0회씩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 마우스피스를 현재 이렇게 물고 있죠. 얘를 물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마셔주셔야 돼요. 마셔주셔야 돼요. 숨을 마신다. 이거를 들이쉰다라고도 얘기하고 흡식. 호흡을 마셔줍니다. 호흡을 마셔주면 이 공이 쑥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주셔야 돼요. 마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스탑. 그래서 공이 지정 위치에 올라오면 그 위치에서 3초 정도는 숨을 참고 유지를 해주셔야 폐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 폐활량계 흡입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부분 제가 해설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 포인트들 잘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 후 합병증, 폐합병증,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병불기, 풍선불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기침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자, 그다음에 105번 수술 후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일주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 우리 수술 후에 절대 안정은 크게 권장하지를 않아요. 침상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돌아다니세요 라고 하면서 조기 이상을 강조합니다. 얘는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세요. 간단하게 움직이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 회복이 될 수 있게 회복을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안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복부 수술 후 기침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베개로 상처 부위를 지지하면 통증이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베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술 후에는 복대를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2번 수술 직후 변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맞죠? 수술하고 나서 직후는 우리가 금식 상태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며칠간 변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려드려야 되겠고 3번 통증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음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5번 배외감과 배액주머니가 있으면 얘네들은 어떤 피라든지 우리의 체액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꺾여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꺾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조기 이상을 권장하는 이유를 보시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자, 호흡기 합병증 예방, 조기 이상을 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지만 않고 딱 앉아요. 앉는 것만 해도 폐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던 폐가
앉는 것만 해도 확장이 될 수 있고 일어나서 걷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더 폐는 확장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합병증인 뭐 폐렴이라든지 무기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걸어요. 걸어 다니거나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순환이 증진되겠죠. 혈액순환이 증진되면서 순환기의 문제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액이 정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맥순환 촉진을 통해서 우리 뭐 혈전성 정맥염이라든지 폐색전증 이런 것들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 운동도 촉진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장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복부팽만이라든지 가스가 찬다라든지 그다음에 배변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전신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신 신체 활동이 증진이 되게 되면 뭐 근육 위축, 욕창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기 이상은 정말 중요하다. 전체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뭐다? 조기 이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의고사 제6회 실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